울산 자매 살해 사건 피의자 김홍일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자매 중 언니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서 최근 들어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노의 불길을 차마 피하지 못하고 한줌 재가 되어버린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그녀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죽었대 막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동생이 죽었대, 막내가 죽었대,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죠. 이제 이런 어떻게 된 건데, 교통사고야?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죽음. 막내 여동생은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불러서 살해했다. 피의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의세척을 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상태다. 목사인 남편과 슬아의 5자녀를 두고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던 선화 씨.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애기들이 2명 있어요. 45살짜리 중에 그 밑에 애가 같이 자고 있다가 깨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고. 집 안방에서 선화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수면제를 복용한 채 시신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던 건 목사인 그녀의 남편 박 씨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정말 인자한 그런 정말 목사다운, 정말 외모에서부터 목소리까지 다 목사다운 목사예요. 그러니 가족들도 그렇게 믿기가 힘든데. 가족들조차 쉽사리 믿기 어려웠던 살인자의 정체. 그토록 인자했던 남편은 왜 아내를 살해한 걸까? 아내의 죽음과 함께 아무도 몰랐던 목사 부부의 은밀한 비밀.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하기 얼마 전 아내 선화 씨가 직접 썼다는 23장의 진술서였습니다. 1988년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당시 목사님은 저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고 사춘기 첫사랑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향한 12살 선화 씨의 마음은 동경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25살 연상의 목사가 동경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건 선화 씨가 대학생이 된 20살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죠. 남녀 관계로 그렇게 이제 만나고 그러는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제 결혼을 결심을 했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당시 목사는 전처와 이혼하고 슬아의 3명의 자녀까지 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선화 씨는 끝내 22살의 나이에 목사와 혼인신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몇 년지 두 사람 사이에 어여쁜 쌍둥이 딸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딸이 쌍둥이를 낳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이고 가서 이제 산후바라지도 하고 그랬어요. 예, 올 때마다 또 괜찮니? 잘 사니? 행복하니? 그렇게 물으면요, 항상 걱정하지 마,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잘 지낸다던 선화 씨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오빠 옆에 와서 있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힘든 일 있으면 얘기를 해라 했더니 자기가 지금 이혼 소속 중이니까는 금방 해결될 거다. 이혼한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화 씨가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때릴 때는 놀자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피하거나 안 맞으려고 저항하면 도구를 사용해서 죽여버릴 거니까 그냥 얌전히 맞으라.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제가 샌드백인 듯 얼굴, 어깨, 목, 허리, 엉덩이 등 온몸을 사정없이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칼 갖다 놓고
협박하고 또 그 임신한 아기를 그 도로 한복판에서 막 개패도 패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임신한 배는 칼로 찌르면은 예? 안 들어갈 줄 아느냐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진술서에 따르면 폭행은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했던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선화 씨의 친정 식구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겉에서 본 그런 남편은요, 되게 이렇게 자상하고 인자해 보이고 또 항상 얘한테 어리지면 존칭을 쓰고요. 이렇게 엄마가 이제 김치라도 담아주고 막 할 때 보면은 다 날라주고 애들도 살펴주고 막 이러는 자상한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도 10년이 넘게 속고 살았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건 따로 있다며 선화 씨의 오빠는 우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이름으로 발급된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 인증서였습니다. 뭐 자기가 성폭력 그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무슨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어이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거지. 행여 짐이 될까? 살아생전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없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고통들을 홀로 어떻게 감당해왔던 걸까? 2010년 6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선화 씨는 처음으로 그와의 헤어짐을 결심하게 됩니다. 선화 씨는 계속해서 헤어짐을 요구했지만 남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난 완전히 고쳐졌어요. 나를 한번 확인해 보셔요. 내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어서 나쁘지만 당신이 내게 주는 고통은 100배, 1000배인 것을 아시나요? 네가 그곳에서 나오면 합의해주겠다. 뭐 자동차 명의도 동생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자동차 명의를 나한테 변경해주면은 합의를 해주겠다. 얘는 합의를 해준다는 그 말에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 막 그냥 다 돌려주고. 헤어져 준다는 남편의 말에 쉼터를 나와 월세방 생활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들도 포기했지만 합의 이혼해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알려진 거예요, 남편한테. 같이 집에서 사는 거와 같이 또 폭력에 시달리고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헤어짐을 요구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지독한 복수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칼로 이렇게 그어버리는. 예. 뭐 무슨 공장에서 지금 카트칼이 되나 뭐 갖다 놓고 너도 이렇게 막 다 찢어서 죽인다 뭐 이렇게 온갖 협박을 다 하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생명 위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2년 아내는 남편과의 완전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 판결을 5일 앞두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겠죠. 그리고 5월 4일 새벽 남편은 아내에게 늘 입버릇처럼 해오던 자신과 헤어지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라던 말을 직접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녀가 살해당한 집안에서는 어린 쌍둥이 딸들도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편의 살인 행위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아내가 더 이상 통제당하지 않는다에 대한 자기를 벗어나려는 데는 분노와 이제 쉼터 입소 후에 앙심을 품고 너가 나를 떠나면 너 죽고 나 죽을 것이다 하는 계획을 이미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부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들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린 2년 전 한 남자와의 잘못된 인연으로 16 어린 나이에 중화상을 입어야 했던 수영양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화상 치료는 뭐 얼마 정도 받았던 거예요?
2개월? 좀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있었는데 그날 불길과 함께 솟구친 잔혹한 분노는 16 어린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화염에 휩싸였던 소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소녀는 곧장 인근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에 의한 화상은 양 팔과 어깨, 등과 가슴 등 상반신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막 삐쳐나온 듯 너무도 잔혹했던 어린 손녀의 모습이 할머니는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벽 4시경 평소와 다르게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집을 나섰다는 수연 양. 그리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괴성을 지르며 집으로 뛰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수술 후 수연 양은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새벽 16 소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린 가족과 함께 수술 후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수연 양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힘겹게 꺼내놓기 시작한 수연 양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뒤로 올라가자는데 따라 올라갔죠. 담배를 피다가 나도 등에 뒤로 와서 그랬어요. 16 소녀의 팔과 어깨 상반신에 뿌려진 건 휘발유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뿌려진 것이 휘발유라는 걸 알아채기 무섭게 불길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녀는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떼면서 옷을 찢었어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불붙은 옷을 떼어난 두 손에선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전신으로 화상이 이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뭐 한 70%, 80% 이상 되면 소생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요. 빨리 그래도 이 옷에 불 붙은 것들을 빨리 진압을 했고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봐서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그냥 착했어. 챙겨줬어. 처음 만났을 때 이 씨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형제라곤 언니밖에 없었던 수연 양에게 그는 좋은 오빠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수평 들고 이제 자르고 있는데 주위 사람이 와서 손으로 들이고요. 또 한 번은 칼 들고 와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제 막 고민형을 두르는 거예요. 그가 변하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네가 내 손을 몰라보네 이러면서 진정한 도라지씨 이 씨의 협박과 폭력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남자가 변했어요? 만나지 말자고 해서 늘 가지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한다면서 그냥 걔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날의 불길은 자신을 향한 이 씨의 잔혹한 분노,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시작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이별 살인에 대한 위험 신호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고 저기서 칼 들고 18 들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달라고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칼 쓰는 게 아니래요. 나는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어떤 밤에를 써보자요. 자라 살마다 죽을까봐. 그들은 지금도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절규에 우리 모두가 답을 해줘야 할 차례입니다.